명백하게 다시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병력을 다하는 사람이 소수자입니다. 표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면 표가 깎여요. 그러니 여든 야든 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한번 했어요. 그게 여성 폄하입니까? 내가 왜 독재를 옹호합니까? 제일 좋은 거는 민주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으면 최고죠. 이 말이 나왔을 때 잠시 나랑 논쟁했던 젊은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네 말이 옳다, 내가 틀렸다 그랬어요. 저는 제가 한 말을 거두절미하고 인용을 한 다음에 나를 비평했던 많은 분들에 대해서 한 번도 이 얘기한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선대위원장에서 잘렸기 때문에 해명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심지어는 인터뷰했던 조선일보도 그렇게 인용을 해요. 아니, 자기 신문사랑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면 원본을 한번 뒤져보고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인용하면 저는 사람이 뭐가 됩니까? 딱 내용만 보면 좀 미친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전문을 한번 꼭 읽어봐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도 내가 욕먹을 소리라면 욕을 먹고 뭐 또 사과할 일이 있으면 하겠지만, 내가 찍은 대통령이든 내가 안 찍은 대통령이든 우리나라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굳이 파티할 일은 아닙니다. 내가 지지 않았던 누구였든 한 사람의 죽음 앞에 그렇게 대하는 건 아니죠. 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제 개인의 신상의 얘기고 여러분들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2014년, 뭐 저도 오래전이라서 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에 인선했다가 당일 철회했습니다. 여기 문장 그대로입니다. 저는 여기에 뭐 인선을 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철회를 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퇴란 표현은 언론에서 만약에 그렇게 썼다면 그거는 사퇴의 뜻을 잘 모르는 분이 그렇게 쓴 거죠. 단어의 뜻을 잘 모르는 분이 쓴 겁니다. 자, 문제가 됐던 내용,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지지하니까 4분의 3 권리만 행사해야 된다. 예. 2014년도에 그렇게 시끄러워서 하던 방송 다 쫓겨나고 뭐 난리가 났을 때도 가만히 있던 사람이 지금 왜 해명을 하냐? 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철저하게 개인 사인이었어요. 사적인 존재였고, 뭐 방송 좀 했다 해서 공인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인이라 하면 공적인 일에 종사할 때입니다. 저는 병원을 나의 개인의 일로 했지 공적인 일로 병원을 한 적은 없습니다. 방송 역시 제 개인적인 일로 재미삼아 했던 일일 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공인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이런 인터뷰 내용이 문제가 돼서 뭐 하는 일 다 그만두라 그래서 다 그만뒀어요. 내가 안 해도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만일에 내가 그때 진료를 못하게 한다거나 의사면허가 정지됐다면 그때는 저도 가만 안 있었겠죠. 그러나 내 본연의 일에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라면 그 전에 하던 일은 그만둬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끊임없이 이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여자를 무시했다. 예. 제가 한 내용이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지정해 4분의 3만 권리 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나치다 그랬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이 얘기도 그럼 같이 써줘야죠. 의무와 권리는 같이 가는 겁니다. 동전이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살면서 동전의 앞면만 봅니까? 대한민국에서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많을까요?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많을까요? 병력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이 많을까요? 병력의 의무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누린 사람 숫자가 많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군대 간 사람 수가 훨씬 많지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절반은 남자고 절반은 여자입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예. 나머지 남자들 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군대를 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아주 악의적으로 군대를 면탈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때는 아주 많았고 요즘에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90% 이상이 징병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결론, 대한민국 국민 중에, 대한민국 시민 중에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소수자예요. 제가 했던 얘기는 이 소수자들이 받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때는 어땠냐?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인턴을 하기 바로 전에 해까지는 남자가 군대 갔다 오는 게 조금 더 유리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인턴이나 레지던트 선발 시험에 이제 응하게 되면 가산점 제도가 있었어요. 가산점이 어느 정도 줬냐면 10%를 줬습니다. 자기가 얻은 성적의 10%예요. 그러니 3년 3개월 졸업하고 39개월을 군대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인턴 시험을 보러 와도 어지간히 준비만 하면 그의 졸업하는 병력을 마치지 않은 군대 면제를 받은 남성이나 아니면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여성 의사들과
같이 경쟁했을 때 외려 10% 정도면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더 이득이에요. 그래서 군대를 만기 제대하지 못하면 그 혜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심하게 병이 걸려서 의가사 제대를 명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군대를 다 1년을 다 마저 채우고 전역한 친구도 있습니다. 왜? 2년을 마치고 오면 그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10% 가산점을 못 받으면 병원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 정도로 10%가 컸죠. 그러니 그 당시에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여성들이 역차별 받은 게 맞습니다. 그 제도가 없어진 게 언제냐면 제가 인턴 시험 볼 때요. 언제든지 우리 같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제 그 제도가 생겨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턴 시험을 보러 세브란스 병원에 왔는데 공부를 했죠. 나름대로 준비를 했지만 제도가 없어졌으니까 아무래도 불안한 마음에 공부하는 양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제 동기 중에 같이 시험 본 군대를 마친 동기생 중에 인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10명이 안 될 거예요. 다 떨어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3년 3개월, 39개월이 지나면요. 교과서가 다 바뀌어 있어요. 시험 보는 내용이 처음 보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이제 물론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이제 그걸 준비는 할 수는 있지만 어렵죠. 예, 그걸 갓 공부하고 나온 사람들한테 젊은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익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실질적으로 한 표를 행사하는데 0.75표를 계산할 방법도 없고 단지 수치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 뭐 좀 듣기에 따라서는 듣기 불편한 여성분도 있었겠지만 제 취지는 어떤 사람이 의무와 책임을 다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상응하는 권리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 불만 사항들이 지금의 20대 남성이나 30대 남성들이 느끼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만을 얘기하고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남성들한테 소수자라는 이유로 어떤 누구도 지금도 공론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2014년도에 제가 했던 내용의 요지는 그거예요. 여성을 폄하하고 무시한 내용이 아닙니다.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앞줄만 당겨놓고 그걸 딱 갖다가 그렇게 인용을 합니까? 글을 읽어보세요. 이게 내 인터뷰 전문입니다. 자, 기자도 나랑 인터뷰하면서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답을 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고 흔히 말하는 좀 선진국급에 속하는 나라 중에서 병역의 의무가 강제로 부과되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몇 개 나라 더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뭐 생각나는 나라가 그 정도예요. 한국, 대만, 뭐 저기 이스라엘 정도 되는데 다 똑같이 갑니다. 예. 뭐 전투병과,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전투병과까지도 똑같이 가요. 그러니 이 문제가 불만이 없지만 지금 20, 30대는 불만이 없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지금 20, 30대 남성들이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어요. 아무도 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뭐 세상을 좀 빨리 봐서 2014년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여성 폄하로 몰아가는데 여기 어느 누구의 여성 폄하가 있습니까? 여자를 뭐 애 둘러오면 예외로 할 수 있어요. 자, 제 말의 취지가 애 낳으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무를 다 하고 권리를 똑같이 누리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누리는 우리 시민 사회 대한민국 공화정 국가에서 자유와 권리가 있는데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안 해도 되냐 이거죠. 그런 아무런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도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면 그게 기득권이에요. 잘못된 기득권이죠. 좀 합리적으로 바꾸자고요. 우리 때는 우리 이전 제가 가산점 없는 1세대인데 저는 말씀드리지만 그냥 저는 운이 좋아서 시험이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본 손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제가 어른이 돼가면서 우리 자식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니 참 남자아이들이 대학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아빠 언제 군대 가는 게 좋아요? 이걸 나한테 물어봐요. 그럼 네 알아서 해 그러죠. 근데 개선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남자아이들은. 그런 소수자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다시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병력을 다하는 사람이 소수자입니다. 표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면 표가 깎여요. 그러니 여든 야든 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한번 했어요. 그게 여성 폄하입니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가 뭐였죠? 세금을 내기 전엔 투표권을 가지면 안 된다. 네. 제 인터뷰 내용 여러분 전문 언론이니까 보세요. 제가 세금 문제를 얘기한 게 뭐냐면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민주주의를 얘기하면 민주주의 역사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아테네에서 처음 시작된 거예요. 그게 좀 더 발전적인 형태로
바뀌어진 게 로마 공화정 시대입니다. 그때는 모든 국민이 다 투표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나 로마나 반드시 시민이 되려면 시민의 자격이 있어야만 보병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보병에 들어간 사람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그분들은 세금을 내지도 않았어요. 왜? 피로서 세금을 낸 사람들입니다.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나가요.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도 페르시아 전쟁에 2번이나 나갔어요. 혈세, 목숨으로 세금을 다 냈으니 시민권도 있고 세금도 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없어서 여성이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다 내고 병력의 의무를 부과를 했어요. 자, 이 얘기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통일돼서 한 얘기는 아니고 내 아들 얘기를 하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유학생인데 투표를 한다고 쫓아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예정으로 학교도 잠깐 쉬고. 그래서 아들이 왔길래 야, 너는 내 돈 쓰고 여기까지 와서 투표하러 오니? 누구 찍을 건데? 그랬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 안 됩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랑 저기 할 때면 그 내용이 인터뷰 내용이에요. 야, 너는 내 돈 갖고 쓰는데. 근데 논쟁이 있었죠. 그 논쟁에서 아들한테 내가 논쟁은 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 아들의 말에 마지막에 내가 아들한테 행사할 수 있던 권리가 뭐였냐면 너 내 돈 쓰잖아.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돈을 못 번다고 투표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취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앞뒤 문맥을 보면 그래요. 그러나 여기서 세금 얘기 나왔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 합니다. 세금은 납세 의무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국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빨리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면세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면세점 제도를. 그래서 이 소득까지만은 세금 내지 마라. 이렇게 어렵게 버는 돈을 나라에서 세금을 가져가서 이분의 재산을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되면 안 된다. 이게 면세점 제도를 만든 취지예요. 정말 어려운 서민이죠. 취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취지에 동의했고 그렇게 면세점 이하의 세금을 안 내신 분들이 세금을 낼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투표가 반복되면서 면세점이 점점 올라가요. 한 1년에 단돈 10,000원 정도는 세금을 내도 될 것 같은데 그 돈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 세금 때문에 이분의 생활이 무너질 것 같지는 않은데 면세점은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금 안 내는 분이 좋아지죠. 투표를 하면 그분들은 좋습니다. 세금 안 내도 해주겠다는데 세금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내게 준다면 좋겠죠. 면세점이 점점 올라가요. 그러면 세금을 누가 내게 됩니까? 내는 사람만 내게 돼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간접세 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직접세, 소득세를 안 내는 사람이 49%입니다. 한 나라가 조세와 국방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세금 안 내는 사람이 49%예요. 우리나라가 근대 의회 제도가 생긴 이유가 영국의 청교도 혁명 이후에 의회가 생겼을 거예요. 그때 혁명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너무 왕이 세금을 지 맘대로 받아가니 이렇게는 세금 못 내겠다고 벌어진 일이고 그때 만들어진 게 의회가 생겼고 그 의회가 생기면서 나온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에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대표 없이 세금 없다예요. 내가 뽑은 의원들의 대표 없이 세금 내는 걸 못 내겠다는 거예요. 왕 니 마음대로 세금 매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표를 얻기 위해서 세금 안 내는 사람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면세점 이하를 세금을 받는 분들한테, 안 내는 사람들한테 그 세금까지 꼭 받아야 되겠느냐? 저는 상징적으로 단돈 10,000원이라도 냈으면 좋겠다는 게 내 개인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내가 돈 벌고 세금 내지 않은 사람은 투표하지 말아라고 얘기했다는 건 제목은 선정적입니다. 앞뒤 내용을 다 뽑아보시면, 읽어보시면 아들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지금 내가 했던 내용을 가지고 세금 내기 전에 투표권 가지면 안 된다. 이 말만 읽으면 제가 비유를 드리죠. 뭐 여기 피부과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늘 여드름 환자들은 약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을 많이 먹으라는 얘기를 하면 저는 피부과 의사들한테 어떤 소리 듣겠습니까? 요거도 먹습니다. 레이저를 많이 하고 필링을 해야 돈을 버는데 저놈은 맨날 나와가지고 약 먹으라 그러면 다른 후배 동료 의사들한테 제가 좋은 소리를 듣지는 못하죠. 직업적 영역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의사의 존재 이유는 환자를 위해서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의사를 위해서 환자가 되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한테 이익이 되는 얘기를 내가 전한 것 뿐이에요. 요건 제가 좀 먹긴 하지만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왜? 옳은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일부 병원에서는 아니면 심지어는 뭐 다른 뭐 에스테틱이나 이런 데서는 피부약을 먹으면 곧 큰일 날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비싼 걸 권하죠. 그럼 환자가 어떻게 됩니까? 환자가 아니라 호갱이 되는 겁니다. 5만 원, 10만 원이면 고칠 거를 100만 원, 200만 원을 쓰면 호갱이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 200만 원을 내고 난 다음에 그 효과가 더 좋으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설명할 때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 거짓말 중에서 가장 악의적인 거짓말이 이런 거짓말입니다. 자, 보세요. 아이소트레티노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로아큐텐이라는 약을 먹으면 기형아를 놓는다. 20대 여성이 왔습니다. 25 먹은 여성이 여드름이 심하게 돼서 왔어요. 근데 의사가 아니면 뭐 에스테틱 관리하는 사람이 여드름 약을 먹으면 여러분 기형아를 놓습니다. 그럼 여러분 약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당연히 안 먹죠. 25 여성이 기형아 놓는다는데 그 약을 왜 먹겠습니까? 안 먹죠. 근데 그 말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로아큐텐을 먹으면 기형아를 놓는다. 이 명제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예, 명백하게 참입니다. 그 약을 먹고 임신하면 기형아를 놓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환자한테 이 약을 먹으면 기형아를 놓는다고 설명하는 이유가 뭐예요? 약을 먹고 병을 고쳐야 되는데 약을 먹고 병을 고칠 때 이 약을 먹고 있을 때 임신하면 안 되니 조심하라는 뜻으로 그 설명을 해야지, 이 약을 먹으면 기형아를 놓으니까 먹지 말고 레이저 하세요. 이 약을 먹으니 기형아를 놓으니까 비싼 화장품 사서 쓰세요. 피부 관리 받으세요. 라는 게 목적이면 앞에 전제 조건은 사기죠. 제가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지 말라고 와이프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설명하다 보니 목소리가 좀 높아집니다. 왜? 틀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선전선동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늘 저주하는 히틀러의 선전선동 담당한 괴벨스가 하는 수법입니다.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요. 앞에 전제 조건은 사실입니다. 뒤에 얘기는 지 뜻에 맞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앞에 말이 사실이니 뒤에 말이 사실인 것처럼 들리게 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나쁜 짓이에요. 왜? 그 사람이 옳은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했던 얘기도 그런 얘기입니다. 세금 내기 전에 투표권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는 사적으로 내 아들하고 했던 얘기를 인용하면서 쭉 한 얘기예요. 그 얘기는 빼고 너 세금 안 냈으니까 투표하지 말고 아빠 뜻대로 투표해라고 얘기한 거를 이렇게 왜곡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지 않은 건 아니니까 제가 말을 한 게 실수일 수는 있죠. 그 다음에 이게 공개된 자리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인터뷰하는 내용이면 기사화 될 거라는 걸 생각하고 말조심을 했어야 되겠죠. 만일에 내가 정치할 생각이 있었다면, 그러나 나는 그때 그냥 한 얘기고 나는 그 당시 정치할 생각도 없었고 그 다음에 사적인 얘기를 해준 것 뿐이에요. 내용도 읽어보면 사적인 내용입니다. 듣고 있으면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 이걸 찍어서 올릴까요? 이거는 전형적으로 내가 달을 가르쳤는데 달을 보지는 않고 가르치고 있는 내 손가락을 보면서 너 손가락에 티끌 묻었다고 얘기하는 거 뭐가 다릅니까? 제가 내용을 한 전체 맥락을 보면 그냥 우리가 공화정 시민사회를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도 같이 하자라는 얘기가 전체 맥락의 취지입니다. 이게 들리는 사람 귀에 따라서는 좀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다고 이해를 해요. 지금 내가 다시 읽어봐도 이걸 얻어먹을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구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표현이 좀 거칠죠. 아니 정치하는 사람도 아닌 사람이 언론에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할 때 그러면 다 정치인이 정치하듯이 한 발언으로 점잖하게 얘기하면 제가 하고자 하는 말뜻이 전해지겠습니까? 예. 논란에 휩쓸리면 무조건 다 하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한 얘기가 틀린 얘기고 부도덕한 얘기고 잘못된 얘기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논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약간의 오른쪽 편향적인 얘기, 책임과 의무와 같은 딱딱한 얘기를 하면 다 쫓겨나야 되고, 예? 저보다 더 지금도 뭐 어떤 방송국에서는 더한 얘기하는 사람들도 방송 잘해요. 나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독재가 왜 잘못된 것이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나요? 정치 체제는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지금 현대까지 수십 가지 형태의 정치 형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독재도 있고 그 중에 민주정도 있고 왕정도 있고 귀족정도 있고 원수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정치 제도가 있죠. 네. 처칠 수상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인간이 만든 정치 제도 중에서 가장 나쁜 제도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뒤에 단서가 물론 있죠. except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모든 정치 시스템을 제외하면, 그러면 그 말은 이런 뜻이죠. 지금까지 인류가 실천해왔던 많은 정치 제도를 다 빼고 민주정만 남겨놓으면 그 민주정은 제일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데 뭐 제일 나쁠 수도 있고 제일 좋을 수도 있죠. 그만큼 민주주의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민주주의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돌려서 애둘러 한 얘기죠. 민주주의가 지고지선에 손만 대도 틀끝 하나도 건드리면 안 되는 완벽한 제도가 아니라는 얘기를 애둘러 한 얘기입니다. 저를 비판하려면 그런 정도의 문장 하나는 읽고 얘기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 뜻이 그거라고 분명히 밑에다 밝혀놨습니다. 무능한 민주주의는 여러분 전 세계 무능한 민주국가 되게 많습니다. 그것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어느 정도 독재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저 단서로 다 얘기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피해받은 분이 왜 없습니까? 있죠. 잘못하셨죠. 비판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해서 잘한 일도 있잖아요. 그 얘기 했어요. 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나요? 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지도자를 평가를 할 때 그렇게 평가를 합니까? 자, 일부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 중에는 중국이라 그러면 무조건 찬양하는 분이 있습니다. 중국 인민폐를 보시면 아직도 마오쩌둥이 초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그 초상이 들어갈 수 있는 대통령은 없을까요? 지금 마오쩌둥이 중국에서 한 걸 갖고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해서 중국을 이만큼 발전을 시키는데 청나라 이후에 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거는 그분의 문화혁명 때문에 마오쩌둥 때문에 6,500만 명 이상의 중국 인민들이 아사부터 직접적인 사망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천안문 광양에 모택동 사진 붙어 있고요. 인민폐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평가한 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성장 일정 부분 공헌했다는 얘기고 그런 효율성 있는 독재라면 무능한 민주주의보다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내가 왜 독재를 옹호합니까? 제일 좋은 거는 민주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으면 최고죠.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일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한 게 그렇게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독재를 찬양했다고요? 그게 독재 찬양이면 그 독재자를 존경한다는 분이 지금 저를 비난했던 민주당 후보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분에 대한 얘기는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이분들 시각으로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것 같으면 제가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반대편에 갔다는 것 때문에 욕을 하는 거는 이해를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비판할 수 있고 너의 논리에 어떤 점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면 논리할 수 있어요. 이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문제를 갖고 논쟁을 했을 때 독재가 왜 잘못이냐? 독재가 잘못이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효율성이 있는 독재가 그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됐다면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에 순탄한 좀 어려운 과정을 겪긴 했지만 어찌됐든 안정적인 민주국가로 발전해 나왔으면 그 과정 중에 있었던 그런 독재의 시대에 대해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죠. 왜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그런 얘기 계속하냐? 효율적인 독재도 필요할 그 시대에 필요했었다는 걸 인정한다. 그리고 내가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갔을 때 정말 제가 썼어요. 원수가 돌아갔다고 생각했다고 그 얘기도 나와요. 왜 그 얘기는 안 나옵니까? 내가 고3 때 돌아가셨거든요. 정말 속으로 나라의 원수가 없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에 급격히 보수화됐다는데 표현은 어느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내용은 그러한 것들이었어요. 생각은 변할 수 있고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또 얘기하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사람의 생각은 조금씩의 변화는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한다고요? 네.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말이 나왔을 때 잠시 나랑 논쟁했던 젊은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논쟁에는 내가 네 말이 옳다고 내가 깨끗이 선곡을 했어요. 너의 논리에, 내 논리에, 나의 논리에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독재가 순간적으로 효율성이 있을 수가 있대요. 그게 10년, 20년의 짧은 시간에는. 그러나 그게 국가 체제로 지속 가능성을 따지게 되면 당신 말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0대 젊은이가 나한테 대놓고 한 논박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네 말이 옳다, 내가 틀렸다 그랬어요. 지금도 이 말은 수정하라 그러면 짧은 시간에 독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영속성이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떨어지니 너의 말이 틀렸다 그랬을 때 내가 틀렸다고 인정했어요. 그런 정도의 논박이라면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저는 독재를 찬양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한 독재는 독재의 기본적인 뜻을 의미를 해서 한 얘기입니다. 독재란 말이 처음 나온 거는 로마 공화정 시대 때는 2명의 집정관이 1년 임기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늘 전쟁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긴급한 전쟁이 벌어지면 2명의
집정관이 협의해서 전쟁을 치르기 힘드니 한 명의 독재관을 6달 동안 한시적으로 독재를 할 수 있게끔 혼자 통치하라. 딕타토르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그런 독재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내가 카이사르 얘기도 좀 하고 그랬어요. 제 얘기가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니나 로마가 공화정에서 딕타토르 제도에서 넘어왔던 개인 원수정으로 넘어왔던 카이사르 이후에 100년 이상 로마가 안정적으로 발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카이사르가 공화정의 적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로마에는 좋은 일을 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한 거 분명히 맞으나 그러나 국가의 공헌한 바는 있다는 거예요. 등소평이 과거 모택동 정부를 평가를 할 때 07과삼이라고 그랬습니다. 모택동이 07과삼이면 박정희 대통령 08과2 정도는 되겠죠. 제 생각입니다. 물론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또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갖고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박정희가 독재자라고 그랬을 때 아니라고 얘기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시절에 효율성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저는 제가 한 말을 거두절미하고 인용을 한 다음에 나를 비평했던 많은 분들에 대해서 한 번도 이 얘기한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선대위원장에서 잘렸기 때문에 해명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선대위원장도 제가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요청을 하니 돕겠다 그런 거고 오시면 선거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니 그만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굳이 해명할 이유가 없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거는 해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 내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오고 이렇게 요약된 본 악의적으로 개별수적으로 편집한 사람들의 문장만 끊임없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인터뷰했던 조선일보도 그렇게 인용을 해요. 아니 자기 신문사랑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면 원본을 한번 뒤져보고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인용하면 저는 사람이 뭐가 됩니까? 딱 내용만 보면 좀 미친놈이잖아요. 제가 미친놈이면 2014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이런 카톡 유튜브 방송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해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제가 잠시나마 공적인 영역에 들어섰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밀려나는 거는 도리도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뉴스 보고 알았고 뉴스 보고 끝났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잠시나마 국민의힘의 선대 본부장으로 임명됐었기 때문에 임명을 하겠다고 했다가 철회를 했으니까 잠시나마 공적인 영역이 있었죠. 그러니까 해명을 하는 게 옳겠죠. 네. 그래서 해명하겠다는 설명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오늘 아침에 손주 얼굴을 보고 있는데 제가 원래 환갑이에요. 이제 얼마 안 살고 저도 죽겠죠. 그러면 이 기록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손주가 우리 아들들은 내용을 다 아니까 상관없지만 손주가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독재 찬양했네 이럴까 봐 이 해명의 말은 남겨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내 방송국이 아니고 정말 홍 박사님이 알뜰살뜰 키워온 사이트에서 이걸 해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는 기본적으로 SNS나 이런 걸 잘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달리 해명할 데가 없어서 여기를 빌려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문장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개별적으로 만들어진 왜곡이지 절대로 내 진위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시는 분들한테 그나마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니까 내용을 전문을 한번 보라고 여러분 찾기도 힘들 것 같아서 올려놓은 겁니다. 읽어보시고 야 읽어보니까 너 독재 찬양했네 라고 얘기하면 제가 잘못한 거겠죠. 여기 지금 1260만 분 들어와 계신데 한번 다 읽어보세요. 제가 정말 독재를 찬양했는지 독재가 왜 잘못이냐가 아니라 독재의 효율성이 있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인터뷰에 논란에 시달렸다는데 표현도 틀렸습니다. 저는 논란에 시달린 적 없어요. 그러다 환자 잘 보고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논란에 시달린다는 얘기는 내가 그게 시달려야 되는데 사실 시달릴 일은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상대를 하겠습니까? 상대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지금도 상대 안 하려고 그러다가 아침에 손주 얼굴 보고 이놈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할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듣는 게 싫어서 이거는 해야 되겠다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또 누가 그러더라고. 너 욕 많이 먹어서 어떡하니라고 걱정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 해줬어요. 욕은 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저는 욕을 먹지 않습니다. 왜 그 나쁜 걸 내가 왜 먹습니까? 욕을 했죠. 그 사람들이. 저는 자발적으로 그런 나쁜 욕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욕 안 먹었어. 욕을 했지 저 사람들이. 나는 욕하는 사람들 갖고 시비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시고 싶은 분은 해야 되겠죠. 그것도 자유니까. 예. 그러나 없는 사실을 왜곡해서 욕하는 거는 제가 한 번 정도는 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목소리 높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이 이거였나요?
2017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직속 통합 정무 추진위 자문위원으로 추천됐으나 인사가 철회됐다. 이거는 민주당 얘기네요. 제가 그때 가겠다고 얘기했나요? 지명은 누가 했나요? 저는 가겠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도와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도와준다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왜 도와준다고 했을 것 같아요? 뭐 지나간 얘기인데 잠깐 이것도 뭐 문장에 나왔으니 그대로 논란고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 얘기는 정치적인 얘기라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문장에 나온 거니까 그대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2017년 대선 당시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다음에 민주당 경선이 본선과 똑같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야당 대표로 나왔지만 뭐 그 분위기에서 야당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죠. 어느 정도의 정무 감각만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죠. 그러면 제가 누구를 지지했겠습니까? 그 당시 유력한 민주당 후보가 3명이었습니다. 현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안희정 충남지사, 세 번째가 이재명 현 경기지사, 당시 성남시장이었을 겁니다. 세 분이 남았는데 민주당 경선을 했습니다. 저 세 분 중에 한 분이 다음번 대통령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건 누구나 다 뭐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상황이 됐든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객관식으로 하지 주관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나온 분들 중에 한 분을 우리가 투표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선출직에 출마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자기의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당 활동을 통해서 내부 경선을 거치든 어떤 형태가 됐든 지도자로 주변 분들의 추대를 받아서 그 자리까지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객관식으로 뽑아야 됩니다. 주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 분 중에 저는 안희정 지사를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가장 이치에 맞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왼쪽에서 출발을 했지만 약간 오른쪽으로 정치적 스탠스를 옮기면서 합리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 분이고 젊은 사람이 좋았어요. 좀 젊은 사람이 좋다. 그래서 그분을 지지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지지했어요. 또 욕먹죠. 우파한테서. 웬 좌파를 지지하냐. 세상에 우파 좌파가 그렇게 딱 나눠집니까? 왼팔 오른팔은 나눠지지만 인간 세상이라는 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 맨날 신문에다 대고 뭐 그냥 그 육두문자 쓰면서 날 욕했던 진중규 교수님하고도 밥 먹어요. 싸우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 지사님은 선거에서 그 경선에서 졌습니다. 지고 난 다음에 경선 캠프에 있던 현 정부에서 장관까지 하는 분의 부탁이었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다음을 위해서라도 문재인 지지 선언을 하는데 도움을 주면 좋겠는데 가서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기꺼이 약속한 바니까 내가 지지하는 분이 다음 정치를 위해서 참여하겠느냐? 그래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거였어요. 뭐 얼굴 본 적 없습니다. 좀 이따가 뭐 철회를 한대요. 철회하시면 알겠습니다. 하고 끝난 거예요. 제가 한 일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한 일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저를 비난한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그 과정을 한번 다 확인해 보십시오. 저를 추천하는 분이 누군지 실명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다만 그분의 정치 입장이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지 않겠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서 뭐 거짓말을 하거나 지어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거두절미하고 잘라서 독재를 찬양했다, 여성을 비하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스토리가 좀 길지만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해명하고 싶었던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전체 요지는 그겁니다. 우리가 공화정의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공화국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책무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고 누구나 권리를 최대한 갖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능력이 되는 사람은 많이 하는 거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적게라도 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빠지는 게 그게 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권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한 권리일 수 없습니다. 그 의무를 다한 사람, 그 책임을 다한 사람을 존경하고 그분에 대해서 예우하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한 우리 젊은 그 20대, 30대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거는 그거는 공정치가 않죠.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좋은 얘기예요. 어떻게 보호할 거냐고요. 어떻게를 얘기하는 건 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게 공론이죠. 공론. 비일공짜 공론이에요. 아무 실속 없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또 대통령 선거가 합니다. 누구나 다 공정을 얘기합니다. 공정해야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젊은 시간에 18, 19, 20, 21 인생에서 가장 머리 잘 돌아가고 운동을 제일 잘할 수 있고 그림도 제일 잘 그릴 수 있는 나이에 2년, 3년씩 군대 갔다 오는 사람들이 그럼 어떤 배우를 받아야 그게 공정한지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야지. 공정을 얘기하면서 이 문제는 나 몰라라 하면 그게 공정이냐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소수자입니다. 민주주의 원칙이 뭡니까? 다수결로 하지만 소수자도 보호하자는 게 민주주의의 원칙이잖아요. 그 얘기한 게 그렇게 나쁜 놈입니까?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어디 가서 내가 이 얘기를 할 데 없어서 이런 얘기를 의료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합니다. 제 개인 사이트가 없어서.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불편하신 분들은 나가달라고 미리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 여기서 저의 이 얘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욕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개인 유튜브 방송 시간이기 때문에 듣기 싫으시면 안 들으셔도 되는 자리잖아요. 내가 공중파에서 얘기하면 또 욕먹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공중파에서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랑 반대당만 있으면 뭐 하더라고요. 네, 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전문을 한번 꼭 읽어봐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전문을 여러분들 아는 분들한테 좀 전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욕먹을 소리라면 욕을 먹고 뭐 또 사과할 일이 있으면 하겠지만 저는 지금 누구랑 얘기해도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 대학 동창이 어떤 글을 저한테 하나 보내줬습니다. 논란이 됐던 인터뷰를 읽고 어느 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이제 카톡으로 저는 보내줬나요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SNS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카톡으로 소통하는 것 외에는 여러 사람이랑 이렇게 막 소통하고 그런 걸 즐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가 했던 얘기를 쭉 다 얘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본인의 글을 한 10줄 가까이 썼습니다.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주주의, 독재와 관련된 발언은 독재를 찬양한 것이라기보다는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발언에 가깝다. 권리와 관련된 발언 역시 권리는 의무와 짝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함익병 씨에게 100% 동의하지는 않는다 해도 이 정도 문제의식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정치인들이 민주주의를 우상화하고 대중에게 아부만하는 시대에 죽비와 같은 얘기를 한 것은 아닌가. 그 뒤에 얘기는 또 정책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분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제 글을 제대로 읽고 제 뜻이 어떤 뜻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서 배진영 씨에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긴 시간 제 개인의 얘기를 들어줘서 고맙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내 손주 이제 돌잔치하러 한국에 왔거든요. 이 친구 얼굴을 보는데 이러고 얼굴을 보는데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정말 내가 이상한 할아버지가 될 것 같아서 글을 올렸습니다.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든 지난번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상황을 가만히 그냥 두지는 않는다. 그냥 있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뜻이 왜곡됐으면 설명하는 것도 옳겠죠. 하지 않았던 거는 제 잘못이기도 하겠죠. 마지막 문장도 읽고 한마디 해야 되겠네요. 국민의힘에게 함익병 씨와 같은 생각을 하는 보수 정당이 되라고까지는 하지 않겠다. 이분은 저를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봤나 봐요. 저는 제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하지만 김종인을 모셔가고 금태섭, 권경애를 받아들일 생각, 이분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받아들일 생각을 하는 정당이라면 함익병 씨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균형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얘기하면 내가 또 막 가고 싶어서 정치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정치를 이 인터뷰 끝에 보면 이 조선일보 인터뷰 보면 내가 60이면 은퇴하고 놀 거라 그랬는데 지금 일을 하고 방송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정치의 꿈을 접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제가 했던 발언이 만일에 내가 정당에 몸을 담고 있거나 현실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를 공격하지는 않았겠죠. 이런 식으로 공격당하지는 않았죠. 제가 세력이 없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찢고 발기고 하는 이런 얄팍한 평론에 대해서 어쩌면 저도 정치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나도 내 생각을 얘기하고 이런 생각에 동의하는 분들과 뜻을 같이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짧은 순간이나만 오늘 아침부터 하게 되네요. 예. 어쩌면 여러분들이랑 정말 정치를 하는 상황에서 얼굴을 뵙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일에 정치를 하게 된다 그러면 두 분의 그 유명한 정치인들의 취임사를 여러분들에게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 얘기가 있죠. 국가가 여러분들에게 뭘 해줄 건지를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할 건지를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하나, 처칠이 의회 긴급으로 전시내각에 수반이 되면서 상대 정당들의 당수를 전부 다 내각에 임용을 하고 하원에서 이제 취임 연설을 합니다. 그게 어느 한 문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오퍼할 수 있는 것은 4가지가 있는데 땀과 피와 눈물과 헌신을 오퍼할 수는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OFFER입니다. 오퍼한다 그랬습니다. 참 우리말로 번역하면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퍼한다는 뜻이 여러분 사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그 원문을 읽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일까? 번역본을 읽어보면 2가지 말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피와 땀과 눈물과 헌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저 만일에 정치하게 된다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겁니다. 반대로 오퍼란 뜻은 제안입니다. 국민에게도, 영국 국민에게도 나치 히틀러에 앞서서 우리가 싸워갈 때는 여러분의 피와 땀과 눈물과 헌신을 오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안이죠. 나도 하겠지만 여러분도 같이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오늘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해서 고맙고요. 들어줘서 고맙고요. 혹시라도 다시 정치하는 데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저는 제가 가진 모든 노력을 다해서 헌신하고 피와 눈물과 땀을 다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 나타날 겁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